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 네, 잠 깨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지금. 네, 저도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잠 깨시라고, 정신 퍼뜩 들어서 집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짜내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의 마음이, 저의 진정성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이 변화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진 않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어요. 그 변화 속에서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요,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개항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분명히 기층민들은 상처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감독님은 머리색도 이게 회색입니까? 그레이입니까? 그레이. 아하. 이 어른들이 보시면 이것이 지금 세상이 말조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궁금하단 말이야. 아니, 반만년 역사 이래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습이 왜 난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 하나도 없었던 그 모습의 출발은 언제일까? 궁금하잖아요. 오늘 그 출발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고,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 왕권 강화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한다든지 서원을 정리한다든지 경복궁을 중건하는 모습이 있었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호포법을 시행한다든지 사창제를 시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으니 통상수교 거부 정책, 제병남신, 제너럴 셔먼 사건이 땅 터졌던 모습들. 그 다음에 병인박해도 땅 터졌던 모습들.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먼저였죠. 그리고 나서 병인 양요가 벌어지고 있더라. 프랑스와 싸웠는데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정족산성, 양원수의 정족산성 기억하시라. 외교장의 약탈이 있었다. 그리고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시도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미 양요가 있으니 미국이 쳐들어왔고, 이때 있었던 것이 바로 어제연의 광성보 싸움이 있었다. 이때 수자기를 약탈당했던 모습들도, 그리고 이후에 척화비를 땅땅땅 세웠던 모습들도 있었다. 이런 어떤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물러나게 되었다. 바로 최익현의 탄핵 상소에 의해서 물러났고, 이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어떤 그 분위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쯤 되면 이제 통상개화파들의 입지가 많이 올라가요. 이 통상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박규수라는 인물입니다. 박규수 들어봤는데? 어디 들어봤지, 여러분들? 이 박규수라는 이름을 기억나는 사람은 진짜 저번 시간에 찐으로 공부한 친구들이야. 와우. 네, 박규수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평양감사 박규수, 제너럴 셔먼 사건 때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 사람이 왜 통상개화파예요? 아니, 생각해봐. 통상개화파는 맞는데, 아니, 평양에 쳐들어와가지고 나쁜 짓 했어. 그럼 혼내야지. 그죠? 아무리 통상개화파니까 혼 안 내? 그건 아니잖아요. 할 일은 해야지. 평양 감사로서 그 지역민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지역민들 괴롭히는 사람에서 혼내야지. 그죠? 그것과 통상개화파는 좀 별개다는 얘기죠. 어쨌건 박교수의 어떤 이런 통상개화파의 어떤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 전하, 이제 통상하셔야 합니다. 라는 주장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흥선대원군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더라. 흥선대원 통상수교 거부! 이 분위기였는데, 이 당시는 이제 하셔야 합니다. 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었던 시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때 이제 운용 사건이 벌어지네. 그 앞에는 여러분들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네, 일본 운용어가 똑같이 프랑스가 그랬듯이 미국이 그랬듯이 또 강화도 쪽으로 밀고 이 강화도는 여튼 최전방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강화도 쪽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것인가 고민 고종과 네, 민씨 세력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래 결심했어. 뭐 물론 이때 고종이 결심했다기보다는 그 고종을 둘러싼 민씨 세력들. 고종은 여전히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부인 여흥민씨 나중에 이제 명성황후죠.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민씨 세력들에 또 둘러싸여 있네. 고종은 언제 깨어날까요? 아유 진짜 고종 빨리 깨어날 때가 언제일까요? 기다리시는데 좀 나중에 가야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들에 의해서 그래 결정했어. 우리의 문을 여는 거야. 라고 해서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지요. 조일수호조규라고 하는 네, 이 조약을 드디어 체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죠. 왜 우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서양식일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예, 바로 이 시점부터 강화도 조약부터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서서히 서양 세력들, 서양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조금씩 변했고 지금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모습의 시원의 출발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는 이 시점에서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강화도 조약 어떤 거냐면 일단 일본과 지금 맺은 거잖아요. 일본과.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 조선은 자주국.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요. 일본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청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청의 간섭 말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청이 자꾸 뱀나라 감나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조선은 너희들은 청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주국이야. 그래야 내가 마음껏 들어가서 유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들어가서 훔쳐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청의 종주국을 지금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리고 자 이제 통상수교를 해야 되니까 통상수교의 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곳이 어디요? 바로 부산 갈매기. 롯데 자이언츠가 야구를 잘해야 이거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좀 어쨌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부산 야구가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롯데 팬은 아니지만 저는 롯데 팬들의 그 열정적인 응원은 정말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네, 힘내라 부산. 네, 자, 이 부산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 외 두 곳을 더 열어달라. 이 두 곳이 나중에 이제 원산이 될 것이고요. 인천이 될 것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강화도 조약은요, 조일수호조규는요, 명백히 불평등이었다라는 것이죠.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왜? 아니 너무 일방적이야. 아니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넌 뭘 줄 거야?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약 내용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있다? 뭐야 이게? 자, 일단 보면요. 해안 측량권을 준대. What? 아니 우리의 해안 여기를 니네들 마음대로? 이 해안 측량권을 달라는 이유는 뭐야? 쳐들어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허락해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영사재판권, 이거 이제 치외법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산 열었어. 부산에 일본 상인들 들어와. 일본 상인이 조선 상인을 때렸어. 이유도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상인은 착 잡혀가야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해서 혼나야죠. 곤장 맞아야죠. 그런데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재판하겠다 라고 하는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치해법권이라는 얘기야. 아니, 지금도 치해법권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나라 전 국민이 우리나라 와서 치해법권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치해법권 해당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와서 막 횡패 부리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벌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명백히 이런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을 통해서 아하 불평등 조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쨌건 간에 이 강화도 조약은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쨌건 간에 나라 대 나라의 어떤 수평적 관계 속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일방적인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의 역사의 의의예요. 아하, 우리 모습의 첫 출발이 이렇게 근대적 조약과 불평등 조약으로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에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최혜국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동 업그레이드.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본 측이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문을 열었고 다른 나라들과 이제 통상을 할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랑 조약을 맺었는데 다음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다음 나라에 우리랑 맺은 조약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우리도 똑같이 보장해 주겠다.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예요. 그러니까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1을 줬어. 근데 다른 나라랑 조약을 2개를 준 거야. 그럼 우리 하나 더 주는 거야. 근데 다음번에 3개 줬네? 그럼 우리 또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 규정인데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럴 일 없다. 다른 나라랑 우리는 조약 맺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조약이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하고만 맺으면 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조약을 맺던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은 그 옛날에 그 왜구들 있잖아요. 왜구들이 와가지고 말썽 피우면 얘따 먹어라. 그렇게 주는 그래 알았다. 뭘 원하는데 얘따 가져가라. 얘따 먹어라.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 왜구들 일본과 상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용 사건 일으켰으니까 뭘 원하는데 그래 알았다. 얘따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 듯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명백한 이런 것들이 좀 약했던 것이죠. 이게 큰 실수로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네. 어쨌건 이 강화도 조약으로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 이 강화도 조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속 조약들이 있어요. 자, 부속 조약들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부속 조약을 보니까 3개가 없어. 어떤 게 없냐면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곡물 유출 방지 장치도 없고 종범위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감독님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네. 지금 감독님이 눈이 동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옛날에 이거 얘기하면 되게 웃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건 산무입니다. 산무. 이거는 이제 관세가 없어요. 아니, 관세가 없다는 게 말이 돼? 관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본이 뭘 우리나라에 팔 거냐면은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면제품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싸고 질이 좋아요. 그걸 일본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팔 거야. 싸고 질이 좋아. 우리는 간의 수공업이거든. 그에 비해서 상품 질이 많이 떨어져요. 게다가 비싸. 그럼 여러분들 뭘 살래?
당연히 외국에서 일본 상인들이 파는 거 그거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러면 우리나라 간의 수공업자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간의 수공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싸고 질 좋은 면제품에 응전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줘야 돼요. 정부로서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주기 위한 설정이 뭐냐면 바로 관세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물품에다가 아주 비싼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그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비싸고 질 좋은 상품을 일단 올려놓는 거야.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간의 수공업자들이 올라올 때를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관세 조항이 없어. 대박. 이러면 이건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이 정도는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건 심각한 거다. 관세 조항이 없어. 말도 안 돼. 결국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또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아차한 거지. 이 관세가 필요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서 관세가 회복됩니다. 어쨌든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게다가 항세. 아니 배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왜 비행기 탈 때 외국 나가면 거기 나라 그 공항세 내잖아요. 그와 같이 배가 들어오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런 세금도 없어요. 마음껏 들어오시오. 이게 좀 심각한 거야. 이런 거 매준 거야. 게다가 일본 상인들이 제일 원하는 건 우리나라 쌀이거든. 우리나라 쌀이 좋거든.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면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쌀 싸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일본보다 우리가 물가가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 신난 거야. 여기서 쌀 그냥 막 끌고 일본 가져가면 이건 대박 나는 거거든. 그럼 막 우리나라 쌀 막 미친 듯이 사들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먹을 쌀은 우리나라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전혀 없어. 그래서 산모야. 야, 강화도 조약. 저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 불평등 조약 이런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불평등 조약이지만 이건 일본도 문제지만 이거는 정책 위반 정치인, 당신 정치인들도 공부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게다가 이 개항장, 지금 이제 부산 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개항장에서는요,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 지금 뭐 편의점 가셔가지고요, 엔화 내보세요. 이거 저 먹고 싶은데요. 일본 돈 내보세요. 그러면 욕 먹어요. 뭐야? 혼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만든 거야. 이것도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그 장을 막 열어준 거야. 일본은 기가 막히게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요. 일본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건 뭐야? 얘들 이거 조약을 전혀 모르는데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좀 막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개항장 내에서 무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뭐 요거는 예를 들면 부산이죠. 부산이 있으면 이 부산 밖으로 나가서 일본 상인들이 부산 밖으로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건 막아놨어요. 요 안에서만 움직여라. 근데 대신 요 안에서는 너희들 화폐를 써도 되고 여기 또 요 안에서 또 뭐 치해먹고도 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열어놓은 거지. 그죠? 그래서 내지 무역. 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요 내지에 들어가서 사고 파는 무역이었는데 요건 안 돼요. 여기 항구, 개항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속 조약을 체결했더라. 자, 강화도 조약 느낌 오세요? 불평등 조약이었고 해안 측량권, 그다음에 치해법권 있는 상황 속에서 산무야 관세도 없고 선박세도 없고 그리고 뭐 곡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길도 열렸고 게다가 일본 화폐 쓸 수 있고 내지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셨죠?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이런 식으로 체결된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 이렇게 살짝 열려진 이 틈 사이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엔 결국 식민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조약 체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알고 있었을까? 소름 돋는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외국하고 조약 체결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당시에 어떤 그 약소국이 아닙니다. 정말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리도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과 체결했던 조약이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10년 뒤, 20년 뒤에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건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게 집권 측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주고 이렇게 지금 가고는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변화를 별로 원치 않잖아요. 현재의 모습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그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개항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개항 아니면 개항. 개항을 한다니까 뭐야? 일본과 문을 열어?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해서 개항 반대. 이들을 이제 위정척사파라 그래요. 위정척사파. 위정척사. 이 위정척사가 뭐냐면 호위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뭐 바른 것을 지킨다, 배척한다, 사악한 것을. 이 사악한 서양 무리들이 되겠지.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이 보수주의 입장에서 서양은요 사악한 자들이 많지. 아니 병인 양요 일으켰던 인간들 아니야. 제너럴 정몽 사건 일으켰던 인간들 아니야. 신미양요 이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이 인간들을 지금 교역을 하겠다고? 개항을 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서 이 개항을 반대하는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다 이거야. 예. 걔네들하고 왜 이렇게 통상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존은 하고 있어요. 공존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측은 일단 문을 열 것을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그죠? 자, 이 모습이 과연 이후 이 조선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놨을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은 열렸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문을 열었다. 어떻게 할까? 자,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이 개화파들과 그 다음에 위정척사파들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위정척사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개화파들은 뭐냐면, 정부의 방침대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자라는 쪽이 위정척사. 안 돼! 문을 열 수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 이렇게 두 세로 나뉘는 거예요. 하지만 힘은 이 개화파들이 갖고 있죠. 자, 이 개화파는요, 다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뉩니다. 이건 뭐, 사람 상은 다 똑같잖아. 그래, 문을 여는 건 좋은데, 일부는 근데 좀 천천히 하자. 라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왕 연 거 빨리 하자. 라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반에서도 여러분들 뭔가 저희 학급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의견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김홍집 같은 인물들, 또는 뭐 김윤식, 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홍집이나 김윤식,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온건파는요, 모델이 뭐냐면 그들의 모델은 중국이야. 당시 중국도 역시 똑같아. 중국도 서세 동점의 바람 속에서 지금 중국도 문이 열렸거든요. 우리가 이 일본에 의해서 문이 열렸듯이 중국은 영국에 의해서 문이 열렸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도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운동을 전개해. 그래, 우리도 이제 빨리 바꾸자. 근데 그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양무 운동이라는 거야. 이 양무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중체서용이라는 겁니다. 중체서용이 뭐냐면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어. 우리는 안 변할 거야. 하지만 서양의 기술들은 좀 받아들이자.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기술은 좋더라. 그럼 그 기술만 좀 받아들이자. 하지만 우리는 변하는 거는 없어.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을 거야. 라는 중체서용. 요거를 그대로 이 온건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도서기론, 동쪽의 도,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온건개화파의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이 온건파가 집권 세력입니다. 이 온건파가 집권 세력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 집권 세력들은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것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막상 정권 딱 잡으면 한번 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 예.
집권 세력은요, 이 변화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천천히 조금씩 바꾸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온건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반면에 급진파가 있습니다. 급진파는요, 이건 뭐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빨리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에요. 특히 이 사람들은요, 일본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양의 정치며 제도며 사상이며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싹 바꿔냈던 개혁이거든요. 요거 괜찮다. 요거대로 가자. 요게 바로 이제 문명 개화론입니다. 서양 문명들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문명 개화론자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김옥균, 뭐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그다음에 뭐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아주 대표적인 급진 개화파들이다. 자, 그런데 어쨌건 제가 얘기했지만 개화파는요, 온건 개화파 중심으로 일단은 굴러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들이 집권 세력이니까.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군국 기무처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에 10년 뒤에 갑오개혁을 단행할 거예요.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올 건데 그 갑오개혁을 단행했던 그 부처가 바로 이 군국 기무처입니다. 요건 이제 90년대예요. 그런데 개항 직후 이런 개화 정책을 통과했던 부서는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리기무아문과 군국기무처 여기 키워드가 되니까 딱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아, 통리기무아문은 개항 직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곳. 아, 군국기무처는 나중에 이제 10여 년 뒤 갑오개혁 때 그 개화를 추진했던 곳. 네, 요 구분을 딱 해놓으세요. 80년대 통리기무아문, 90년대 군국기무처. 통리기무아문 먼저, 군국기무처 다음. 네, 요 구분 딱 해놓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통리기무아문 중심으로 이제 개항 직후에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 운용 사건을 봐도 그렇고 이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 이게 군대가 문제야. 여러분 우리 알잖아. 병인 양요 때, 신미 양요 때 우리가 참 이게 효과가 먼저 슝쿵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밀린 거다. 그러니까 개화 정책의 제 1순위는 뭐다? 강력한 군대에 이거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기군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별난 기술을, 별난 기구, 총을 갖고 있는 부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별기군. 이 별기군을 만드는데 바로 신식군대입니다. 신식군대. 별무반하고 별기군은 다르지.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여진족을 혼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그게 윤관의 별무반이고, 요거는 이제 개항 직후 바로 이 별기군, 신식군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요 신식군대를 가르치는 장교가 일본인이야. 일본인이 이 별기군을 가르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이 아시아에서 빠르게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 교관을 초빙해가지고 이 별기군 신식군대를 기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임진왜란 때 뭔가 직업군인 중심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의무병 말고 직업군인 중심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임진왜란 때 총을 쏴야 되는데 이거 전문 기술 아니야. 그러려면 항상 상주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필요성이 나온 게 바로 훈련도감. 요게 이제 5군형 중에 하나예요. 뭐 훈련도감 다음에 뭐 수어청, 어영청, 뭐 총융청, 금영 이렇게 나올 텐데 어쨌든 5개의 부대가 만들어졌다고. 요게 바로 조선 후기 5군형 중앙부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군형이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임진왜란 그 이후만 해도 신식군대였지. 근데 이 신식군대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게 구식군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든 거야.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별기군은 지금으로 본다면 별기군이 구식군대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 당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신식군대라고요. 그리고 5군형은 구식군대야. 이 신식군대를 만들면서 5군형을 2개의 0으로 축소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리해고가 들어간 거야. 조직을 축소시키니까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직업군인, 내 생계가 군인이라니까? 근데
5개를 2개로 줄이니까 나 해고통 본 거야. 나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나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신식 군대를 만들었고요. 자, 중요한 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변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절단을 외국에 많이 보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한번 보고 배웁시다. 쪼쪼쪼쪼. 자, 그래서 먼저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로 무기, 서양의 무기 만드는 법을 배워오는 것.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했는데요. 갔다 와가지고 만든 근대식 그 무기 만드는 창고, 바로 기기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이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본에도 보내요. 일본에도 보냅니다. 일본에는요, 특히 조사시찰단과 수신사, 요걸 이제 보냅니다. 조사시찰단 말 그대로 조사해 오는 거예요. 네. 뭐가 변했는지 조사해 오는 거예요. 예전엔 이게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거는 유람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고요. 네, 공부하러 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시찰단을 비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 위정착사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개항 반대한다! 개화 반대한다!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일본 가서 변화를 보고 배워라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몰래 파견하고요. 부산 가서야 여기 사실 너에게 지령이 있다. 당장 떠나도록 하여라. 라고 부산을 와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일본 가서 뭘 배우고라는 거예요. 부산에 올 때까지 몰랐어, 사람들이. 마치 그 수능 출제위원들이 일단 어느 한 곳에 모이시죠. 버스를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비로소 펜스가 나고 펜스가 열리고 검은 옷 입으신 분들이 나오셔야 이곳이 수능 출제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듯이 똑같이 조사시찰단도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절단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여러분들 이 통신사와 수신사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한 했잖아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해군 때 다시 일본과 수교 맺으면서 그 이후에 또 통신사가 다시 이제 파견되잖아요. 이 통신사의 역할은 뭐냐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이 조선을 거쳐가지고 일본을 거쳐준, 즉 문화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통신사 통해서. 그런데 수신사는 거꾸로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일본이 배웠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보고 배워오는, 그러니까 문화의 수출 방향이 거꾸로 되는 거야.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수출해줬다면 수신사는 우리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문화를 받는 거지. 서양의 문물을 받는 거지. 그죠?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통신사, 수신사 요 구분을 좀 일단 여러분들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수신사로요, 일본의 김홍집이 파견되었는데, 이 김홍집이 일본 가가지고 이 외교관들을 만나면서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요. 청나라 외교관도 일본에 파견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청나라 외교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청나라 외교관이 야, 너희들 지금 조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좀 알려줄 테니까 요거 좀 가져가라 라고 해서 만든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책자가 뭐냐면 바로 조선 책략, 조선의 전략이라는 얘기죠.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알려줄게 라는 조선 책략을 받아온 거예요. 황춘시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방러하기 위해서 친중결의를 연미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러시아가 엄청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와 국경을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나라하고만 우리의 국경이었는데 저쪽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랑 국경을 맞대니까 이쪽을 통해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러시아는 서양 열강이니까. 우린 서양 열강에 대한 그 좀 이게 트라우마가 있잖아. 지금 프랑스도 한번 당해봤고 미국도 당해봤고. 근데 러시아까지 들어온다니까 너무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청나라 외교관이 얘기한 거죠. 너희들 러시아를 막으려면은 우리나라 중국하고 친해야 돼. 그리고 일본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러냐 또 팁 줄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랑 너희들 연미해야 돼. 연미가 핵심입니다. 연미. 이 직업병이야. 그 동계올림픽 때 이거 뭡니까 이거 할 때 연미할 때 나 갑자기 조미수 통상주약 연미가 떠오르는 이 직업병 이거 어떻게 했을까? 내가 너무 싫었어. 연미 하는데 왜 그게 떠올랐는지. 연미. 방로의 목적으로 친중결의를 연미해야 한다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조선 책략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연미였어요.
왜냐면 중국하고는 원래 친했고 일본과는 강화도 체결했잖아. 그죠? 근데 연미, 미국하고 지금 수교를 하라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식민지할 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한판 붙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하고 싸운 나라입니다. 그 미국하고 수교를 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나올 수 있겠죠. 우리의 적국이야, 미국은. 지금 우리의 동맹이지만. 그때는 우리의 적국이었다고요. 그 미국과 우리 수교를 있을 수 없... 근데 결론은 결국 이 정책에 의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조미수호 그러니까 서양 열강 중에서 최초로 맺은 나라, 조약을 맺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사실 근대적 조약을 최초로 맺은 나라는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서양 열강 중에서는 최초로 맺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그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라는 또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할 거예요. 조민수 통상조약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수신사, 또 미국에는 보빙사를 이렇게 보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개항 직후에 집권 세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변화의 어떤 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해서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조선측량 미국하고 수교를 맺으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만여 명이 상소를 다합니다. 이게 이제 영남 만인소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미국과 우리가 수교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막 상소도 올라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난리 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문물 시찰한다고 보내요. 그래서 아까 조사 시찰단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격변기예요. 정말 격변기예요.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네,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벌어져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자, 이게 왜 벌어진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모군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통미기마문 중심의 그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 꼭 배워야 돼? 알아야 돼? 내가 설명해야 돼? 이유를 모르겠어? 야, 너 정리해고 당했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들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다. 통리기무하문이 별기군, 신식군대 만들면서 오군영을 2형으로 축소시켰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 당했잖아요. 게다가 월급도 남아있는 군인들 월급도 잘 안 줘. 별기군 막 준단 말이야. 당연히 남아있는 직업군인들, 잘린 직업군인들이 열받아 들고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다. 구식군에 대한 차별. 네, 이렇게 나오면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시라. 왜냐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개화정책 통리기무하문 중심의 이 개화정책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인은 뭐야? 이 고종의 친정이 문제야. 그 이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던 흥선대원군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다시 흥선대원군을 모셔와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일으켰다. 여기 배경에는요. 흥선대원군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최익현의 탄핵선언을 쫓겨났잖아.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한 그런 구식군인들과의 결탁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가지고 내 초반이 난리 났어요. 당시 그 민씨 세력의 대표라고 했으니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를 잡아라! 이건 다 명성황후 민씨 세력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명성황후가 급히 피신을 가는 창덕궁에서 피신을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고종 정부, 명성황후 민씨를 중심으로 한 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진 거 아니야.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성난 민심을 달래주는 것, 그 민심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이때 이 민씨 세력들은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와, 뭐야,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지네들이 진압을 하든가. 그럼 또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선택. 이거 진짜 이건 이러면 안 돼. 청나라의 SOS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들어와가지고 이 이모군란의 배후라고 했던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해. 아니 중국인들이 왜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을 납치하는데 흥선대원이 잘했건 못했건 그건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왜 중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데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청나라가 딱 동대문 일대, 그때 이모군란 때 그 군인들이 주로 이 미아리 뭐 이쪽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딱 동대문에 이 포 깔고요. 그냥 그 지역에 그냥 포를 어마어마하게 쏴대면서 초토화를 시켜놓습니다. 결국 이모년에 일었던 군인들의 나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네, 여러분들 외교에는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우방, 우리의 혈맹, 우리의 동맹 이건 그저 외교적 아젠다일 뿐이에요. 외교적 수사, 레토릭. 이걸 레토릭,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하죠. 이건 외교적인 그냥 우리는 동맹이에요, 우리는 우방이에요 하지만 그 뒤로는 다 영수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 여러분들 영원한 혈맹, 진짜 친구 이런 거 존재하지 기대도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보세요.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그 중간에 막 뺏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청나라가 영수증 내밉니다. 자,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강화됐고요. 지금 청나라 군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엄청 강화됐고요. 영수증 들어왔을 그 영수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쉽게 얘기하면 청나라 상인들이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는 영수증이 딱 온 거예요. 결국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무역이 허용됩니다. 무슨 소리야?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상인들 내지 무역 금지했잖아. 그 항구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했잖아. 근데 이거 뭐야?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청나라 상인들한테. 이걸 열어준 거야. 그래, 이게 영수증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나라 상인 열어주면 다른 나라들 가만히 있겠냐고. 뭐야? 왜 청만 열어줘? 왜 우린 차별하는데? 이거 나올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내지 무역은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물건을 팔아대겠구나.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죠? 당시 집권 세력들은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겁니다. 외국 세력을 아니 지들 스스로 지킬 힘도 없어? 그럼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무능한 화딱지나. 자, 그리고요. 이 이모군란 과정 속에서 아까 여러분들 그 별기군과의 차별 속에서 이 군인들이 열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별기군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일본 교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99인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일본 공사관을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이 막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디가 도망가면 제물포 가요. 제물포 어디? 인천이야. 여기가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이 야 이거 딱 진압된 다음에 야 너희들 왜 우리 이거 신변 위협을 해? 우리 체벌권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장해? 라고 해가지고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요. 일본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우리 목숨을 지켜주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 라고 해서 일본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뭐야?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 들어왔잖아. 근데 제물포 조약을 통해 가지고 또 일본 군대 들어오네? 뭐야?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온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 들어오는데 이건 정말 자주적 모습이 아니거든요. 외국 군대 우리나라는 자주국방 우리가 지켜야지. 그게 정상이지. 우리나라 국방을 외국 군대가 지켜주는 게 정상이냐? 게다가 2개의 나라나 들어와요.
일본 군대 주둔. 결국 이 제물포 조약을 계기로 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X판이야. 이쯤 되면 거의 X판이야 지금.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청의 내정 간섭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피 끓는 청춘들, 청춘들이 또 이게 피가 끓지 않니? 이게 뭐야? 청의 내정 간섭이 가거든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100여 년 전 신세대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들의 평균 연령 20대. 진짜 20대 청춘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갑신정변 배경은요. 네. 일단 청의 내정간섭이야. 아니, 청년 니네들이 뭔데 여기 와가지고 내정간섭하는 거야? 게다가 뭐 이 급진계합파 이 20대 청춘들이 흥선대원군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아니 니네들이 뭔데 우리나라 정치인을 끌고 가? 납치를 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요때 요 배경이 뭐였냐면 당시 그 이모군란이 단행되면서 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그 멜렌도르프 이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여러분 앞에 한번 봤었죠? 흥선대원군 때. 오페르트. 또 독일인이 온 거예요. 멜렌도르프가 우리나라의 그 청나라가 이제 보내요. 멜렌도르프가 외국인을 보내요. 그래서 이게 경제 이런 걸 담당하도록 했는데 당시 이 어떤 그 개화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 멜렌도르프는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해결하려고 했냐면 돈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왜 경복궁 중건할 때 흥선대원군이 당백전 돈 찍어내잖아요.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러자 이 급진계합파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할 때 당백전에 그 피해를 못 봤단 말이야. 이것도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 텐데 안 돼. 우리가 외국에 가서 돈을 빌려올게. 차관으로 빌려올게. 이건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니까. 빌려올게. 이런 물가도 안정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이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차관을 빌려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급진계합파는 친일적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가서 빌려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뭐야. 떵떵대고 갔었는데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파의 어떤 정적 위기. 뭐야 얘네들. 빌려온다면서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어떤 위기. 근데 요때 이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한판 분대. 이모군란 때 왜 청나라 군대 들어왔다 그랬죠? 그 군대 병력 일부가 베트남 쪽으로 빠집니다. 자, 지금 친청 세력들이 지금 좀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급진계합파가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일본 측의 군사 병력을 요청받아가지고 이쪽은 친일족이니까 받아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건. 이 우정총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 업무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이 우정총국 그 테이프 딱 자를 때 있을 거 아니야. 오픈하는 식. 거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급진계합파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 우정총국에 있었던 그 민씨 세력들을 죽여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고종이 뭐 고종과 명성황후가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창덕궁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급진계합파가 주장했던 개혁 정강이 있어요. 그 개혁적이 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정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친일이라고 했잖아. 그죠? 친일 뭘 모델로 하죠? 메이지 유신 모델로 한다며. 그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뭐야? 일왕. 그들은 이제 천황이라고 하잖아. 그 일왕은 있는 거야. 하지만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걸 입헌군주라고 합니다. 입헌군주. 군주 임금은 있어. 하지만 임금이 곧 법은 아니야. 전제군주제가 아니야. 전제군주제는 임금이 곧 법일 수 있잖아. 조선시대 같은 경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이 군주 역시 제약받는 겁니다. 헌법이 더 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지향이야. 이때 뭐 주장은 아니고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 우정총국
계기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이 14개조 개혁안. 이게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정치의 입헌 문제고요. 경지로 본다면요. 재정의 일원화. 자, 무슨 말이냐면 국가 재정이 있어. 근데 이전까지 전제 군주제 조선에서는 국가가 쓰는 돈이 따로 있고 왕이 쓰는 돈이 따로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 대통령도 대통령 이 쓰는 그 돈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감사받아요. 이건 국가 돈이니까. 국가 돈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대통령의 어떤 여비나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 네, 감사합니다. 땡큐가 아니라 난 너희들 문해력 때문에 검사,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다 돈을 썼는지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재정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왕이 돈을 뭘 쓸지 몰라. 국가 세금인데 이거를.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자. 어디서? 호조에서. 호조는 이제 경제 담당하는 곳이니까 호조에서 하나로 하자. 아직까지 호조예요. 의정부 6조에서 6조 유지 하나잖아. 그죠? 이호 예병 현공 호조에서. 그리고 지조법. 세금조차죠. 토지세. 쉽게 하면 토지세. 토지세 개혁. 여기 토지 분배. 토지 나눠주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세를 좀 정리 좀 하자라고 하는 이 지조법을 내걸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신분제 폐지를 주장해.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 신분제 폐지. 대박 아니야? 신분제 폐지. 왜냐면 이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박용우 이 사람들 양반집 자제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정말 100여 년 전 정말 피 끓는 청춘들이 꿈꾸었던 세상. 바로 신분제 없는 평등 세상을 꿈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꿈꾸었던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어쨌건 이 개혁 정강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세상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모군란 때 그랬듯이 또 청나라에게 SOS. 또 청나라가 진압하러 들어옵니다. 결국 이 갑신정변은요. 3일 만에 진압돼요. 창덕궁에서 교전도 벌어집니다. 이 청나라와 일본 간에. 왜냐면 이 갑진정변 세력들도 급진개화파들도 일본의 군사력을 좀 빌려왔었거든요. 그 소수의 일본 군사력과 청나라 군사력이 붙은 거야. 창덕궁에 소규모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데, 자, 그 후의 결과, 여러분들 이 결과들이 중요한 거야. 결과들이.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산민 무역장려가 재물포조약이 있듯이 갑신정변의 결과, 요 텐진조약과 한성조약 요거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 알았죠, 여러분들? 우정총 출발했고 텐진조약, 한성조약 체결했다는 거. 텐진조약이 뭐냐면 청나라 일본이 체결한 거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지금 이 한반도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 들어왔고 일본 군대 들어왔잖아요. 재물포조약 체결했잖아. 그런데 이 한반도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붙을지 모르는 거야. 실제로 갑신정변이 창도에 붙었잖아. 근데 이 소규모 전투가 자칫하면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 일본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우리 군대 빼자. 이러다가 우리 전쟁 벌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 군대 빼자. 라고 해서 철수. 양국 군대가 철수할 것을 텐진조약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는데 대신 만약에 한쪽에서 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다른 쪽에 통보하자라는 약속을 체결해요. 그런데 동학농민운동, 10년 뒤 동학농민운동 벌어지거든요. 그때 또 청나라 군대 들어올 때 일본 군대도 들어오죠. 그때 결국은 청일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0년 뒤에. 그러니까 이 텐진 조약이 10년 뒤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요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 과정 속에서 기층민들이요. 이거 일본에 빌붙어 있는 이 세력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결국 일본 공사를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이 공사관 신축 비용, 공사관 비용을 달라
그래서 그 비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개화정책, 통리기부화문의 그 개화정책 과정 속에서 그 희생이 되었던 그 군인들이 일으켰던 임오군란, 결국 청나라에 SOS를 보내가지고 진압되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그 피 끓는 청춘들이, 그리고 양반집 자제들이, 정말 배운집 자제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라는 거. 하지만 이 갑신정변 역시 청에 의해서 진압됐다는 사실, 이 갑신정변이야말로 소수의 엘리트들, 그 위에 있었던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어. 자, 그럼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을까?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남았네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요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요구가 어떤 형태로 벌어지게 될지 다음 시간 넘겨주시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